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돈 많은 남자를 따라 떠났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혼자 일어섰고 혼자 올라갔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먼 가사 도우미가 내 집에 들어왔어요. 밥상을 차리는 손이 이상했습니다. 내 습관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것들을 그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40년 전 내 눈을 살린 수술비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내 왼쪽 눈의 각막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각막의 비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강태주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7시 정각에 식탁에 앉죠. 70평 저택에 사는 사람은 태주 하나뿐이었고 그 넓은 집이 조용한 건 태주가 원해서였습니다. 중소기업 하나를 맨손으로 일으킨 사람.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 했지만 태주 본인은 그 말에 한 번도 고개를 끄덕인 적이 없었어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남은 것뿐이라고 태주는 그렇게 정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날 아침 비서 박상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김 여사님이 어제부로 그만두셨습니다. 태주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구했나? 급하게 알아봤는데 오늘 바로 올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만 상훈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태주의 손이 신문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죠. 집안일은 되나? 기본적인 가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됐어. 태주에게 가사 도우미는 가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가 오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윤정이가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69.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왼쪽 눈 위로 깊은 흉터가 있었어요. 지팡이 없이 벽을 짚어가며 현관을 지나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서재에 있었고 정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훈이 정희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찬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싱크대 높이를 만졌고 냉장고 문을 열어 안쪽 배치를 손으로 더듬었어요. 상훈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랐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치고는 공간을 파악하는 속도가 빨랐으니까요. 저녁 태주가 식탁에 앉았을 때 밥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3가지, 생선구이. 태주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어요. 된장찌개에 건더기가 잘게 썰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원래 건더기를 작게 먹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김 여사에게도 한 번 말한 적 없는 습관이었죠. 태주는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봤습니다. 정희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젓가락을 들었죠. 밤 서재로 돌아온 태주의 시선이 책상 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뒤집혀 놓여 있었어요. 액자도 아닌 그냥 종이 한 장. 언제부터 저기 있었는지 태주 본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버리지도 치우지도 않았을 뿐이에요.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쓴 글씨가 있었지만 태주는 뒤집어 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째 그래왔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린 발소리. 정희였습니다. 정희가 서재 앞을 지나다 멈췄어요. 서재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의 손이 문틀 위에 올라갔고 손가락 끝이 아주 천천히 나무결을 따라 움직였어요. 정희가 한 발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무언가, 오래된 오르골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오르골의 모서리에 닿는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멈췄어요. 뭐 하는 겁니까? 태주의 목소리에 정희가 손을 걷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을 잘 몰라서 잠깐 헤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태주는 정희의 등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의 손이 닿았던 오르골을 봤어요. 그 오르골은 4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연 적 없고 한 번도 버린 적 없는 물건이었죠. 다음 날 아침 상훈이 태주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드리려다 못한 게 있는데요. 새로 온 도우미 신원 조회를 했는데 이력이 좀 불분명합니다. 이전 근무지 연락처도 안 되고 신상 정보에 빈칸이 많아요. 태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경력 위조인가? 거기까진 아직 모릅니다. 다만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봤어요. 정원이 보였고 그 너머로 정희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빨랫줄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있었어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고 그 뒤로도 한참을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태주의 안쪽을 건드리고 있었지만 태주는 그걸 인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저택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정희와 마주 앉은 적이 없었어요. 아침에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고 저녁에 서재로 돌아오면 책상 위에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죠. 그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일했고 태주는 정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태주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먹었어요. 7시 식사 전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함께. 김 여사는 3년을 일하면서도 약 먹는 시간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첫날부터 정확히 6시 50분에 약과 물을 식탁 오른쪽에 놓아두었어요. 태주는 처음에는 상훈이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훈 씨, 도우미한테 내 약 시간 얘기했나? 아닙니다.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넘어갔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은 생선이었습니다. 태주는 고등어를 먹지 않았어요. 비린내 때문이 아니라 가시가 많아서였습니다. 젊은 시절 가시가 목에 걸려 고생한 뒤로 고등어는 입에 대지 않았죠. 그런데 정희는 저녁 반찬에 생선을 올리면서 고등어만은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갈치, 조기, 삼치, 전부 가시가 적은 생선이었어요. 태주는 이번에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다 말고 주방으로 갔어요. 정희가 싱크대 앞에서 냄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고등어는 왜 안 합니까? 정희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아주 짧았습니다. 시장에 좋은 게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세미를 다시 움직였을 뿐이죠. 태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면서 한 가지만 확인했어요. 정희의 등, 허리가 굽은 69의 등,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9, 공장 야간 작업 중 화학약품이 눈에 튀었던 날. 왼쪽 눈 시신경 손상. 의사는 각막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고 수술비는 태주가 3년을 모아도 만들 수 없는 금액이었죠. 곁에 있던 사람이 윤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이었어요. 태주보다 1살 어렸고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깊었습니다. 둘은 공장 앞 분식집에서 라면 하나를 나눠 먹던 사이였고 태주가 유일하게 경계를 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희가 떠났습니다. 수술을 이틀 앞두고 정희가 말했어요.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로 했다고. 상대는 공장 근처에서 잦은 납품을 하던 집안 좋은 남자였습니다. 태주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정희의 말을 들었어요. 정희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태주는 그날 이후 정희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비는 어디선가 마련이 됐어요. 의사는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다고만 했고 태주는 그걸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분노가 너무 컸으니까요. 정희가 떠난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40년이 흘렀고 태주는 그 분노를 연료 삼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 주방에 서 있는 눈먼 여자가 태주의 약시간을 알고 고등어를 피하고 된장찌개 건더기를 잘게 썰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상훈을 불렀어요. 그 도우미 신원 조회 결과 나왔나? 상훈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전 이력은 거의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이력서에 기재된 보증인 성씨가 좀 특이합니다. 명문가 집안 성씨인데 도우미 본인 가족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태주의 눈이 좁아졌어요. 무슨 집안? 예전에 이쪽 지역에서 자재 납품 사업을 하던 가문입니다. 자재 납품. 그 단어가 태주의 머릿속에서 40년 전의 이름과 겹쳤습니다. 정희를 데려간 그 남자. 집안 좋고 돈 많던 그 남자의 가문이었어요. 태주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쓰고 내보내. 상훈이 잠깐 망설였어요. 회장님, 따님께서 도우미 분을 꽤 좋아하시는데. 내가 결정했어. 태주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서류를 내려놓은 손은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가 서재에 들어섰을 때 물 한 잔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미지근한 온도. 태주가 자기 전에 마시는 물은 항상 미지근해야 했습니다. 차가우면 속이 쓰리고 뜨거우면 잠이 깨니까요. 그건 태주 자신도 남에게 말한 적 없는 습관이었어요. 태주는 물잔을 들었다가 마시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정희를 내보내기로 한 결정은 이미 내렸고 번복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잔에서 손을 떼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태주는 물잔 옆에 놓인 오르골을 봤습니다. 며칠 전 정희의 손끝이 닿았던 40년째 열지 않은 오르골. 내보내면 됩니다. 원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신원도 불분명하고 이상한 점도 많으니까. 그런데 태주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내보내야 한다는 확신과 내보내면 무언가를 영영 놓칠 것 같은 감각 사이에서 태주의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 사흘째 정희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싸지 않은 게 아니라 쌀 짐이 없었어요. 정희가 이 집에 가져온 것은 낡은 청가방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정희가 나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다림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태주가 식탁에 앉았을 때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태주가 주방으로 갔을 때 정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태주가 상훈을 불렀고 구급차가 왔어요. 정희는 들것에 실리면서도 한마디만 했습니다. 냉장고에 된장찌개 남겨뒀습니다. 데워 드세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는 걸 현관에 서서 지켜봤을 뿐입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상훈이 전화를 받고 태주에게 보고했어요.
만성 영양실조에 빈혈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경 쪽 손상이 오래된 거라 양쪽 모두 시력 회복은 불가능하다고요. 태주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양쪽? 네. 한쪽은 원래 안 보이셨고 나머지 한쪽도 거의 실명 상태라고 합니다. 태주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원래 안 보이는 쪽이 어느 쪽인가? 왼쪽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수술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차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태주는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어요. 내보내기로 한 사람이고 이번 주가 끝나면 남이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차가 병원 주차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태주는 정희의 병실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원무과로 갔습니다. 환자 윤정희, 과거 의료 기록 열람이 가능합니까? 보호자분이신가요? 고용주입니다. 원무과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상훈이 서류 몇 장을 건넸고 잠시 후 기록이 나왔습니다. 태주가 기록을 펼쳤어요. 왼쪽 눈, 각막 적출, 41년 전. 태주는 그 줄에서 멈췄습니다. 적출. 이식이 아니라 적출이었어요. 정희는 각막을 받은 게 아니라 준 사람이었습니다. 태주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떨렸어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기증 대상, 기록 없음. 하지만 같은 날짜에 동일 병원에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기록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환자 이름은 강태주였습니다. 태주는 기록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이 종이를 쥐고 있었고 놓으면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를 걸었어요. 원무과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의 병실이 있는 층은 3층이었고 태주는 1층에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차 안에서 태주는 상훈에게 한 가지를 더 시켰습니다. 40년 전에 내 눈 수술한 의사,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봐. 이틀 뒤 상훈이 찾아낸 사람은 은퇴한 안과 전문의 최동호였습니다. 82,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태주가 직접 갔습니다. 최동호는 태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40년 전 수술 이야기를 꺼내자 노의사의 눈이 잠깐 선명해졌습니다. 각막 이식, 젊은 남자, 공장에서 다친 환자, 수술비는 누가 냈습니까? 보호자가 아니었어. 젊은 여자가 가져왔지. 현금으로. 태주의 숨이 멈췄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나는 의사야. 돈 출처까지는 몰라.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그 여자가 돈만 가져온 게 아니었거든. 최동호가 태주를 봤습니다. 각막 기증자도 그 여자였어. 자기 왼쪽 눈을 내놨지. 수술 전에 내가 물었어. 왜 이러냐고.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태주는 묻지 않았어요.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서류에 서명만 하고 나갔지. 태주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태주는 정희가 돈 많은 남자를 따라갔다고 믿었어요. 이력서에 있던 그 성씨, 그 가문. 태주는 그 이름만으로 모든 이야기를 완성했었습니다. 정희는 배신했고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그런데 그 남자는 뭐였을까?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희가 찾아간 사람이었을까? 각막의 대가였을까? 태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정희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태주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병실에서 정희가 태주에게 떠난다고 말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정희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냉정했다고 태주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떠올리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희의 왼쪽 눈 위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그날도 감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걸 보고도 묻지 않았어요. 분노가 너무 커서 정희의 얼굴 전체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태주의 왼쪽 눈은 멀쩡했습니다. 40년째 잘 보이고 있었어요. 그 눈은 태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서 정희의 병실 문을 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정희의 얼굴을 봐야 했고, 정희의 눈과 흉터를 봐야 했고, 그 흉터가 자기 왼쪽 눈이 멀쩡한 이유라는 걸 두 눈 뜨고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태주는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주차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서 2시간을 앉아 있다가 결국 시동을 걸고 집으로 왔어요. 저택은 어두웠고 주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없는 첫 번째 저녁이었어요. 태주는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 오르골이 있었고 그 옆에 뒤집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앉아서 그 2가지를 번갈아 봤어요. 상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윤도우미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인다고요. 보호자가 없어서 병원 측에서 연락 가능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들었어. 상훈이 나갔습니다. 태주는 혼자 남았어요. 치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기억을 잃어간다는 뜻이었어요. 40년 동안 태주가 모르고 있던 진실을 정희마저 잊어버리면 이 세상에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병원에 갔어요. 3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희의 병실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정희가 침대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문을 열지 못했어요. 손이 문 손잡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3번 반복했어요. 4번째에 태주는 손을 내리고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정희의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간호사 손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닙니다. 혹시 소지품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환자분 짐 정리를 해야 하는데 보관할 곳이 없어서요. 태주는 비닐봉지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어요. 안에 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봉지를 열었어요. 낡은 청가방. 정희가 저택에 올 때 들고 왔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안에는 옷 1벌, 약통 하나,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어요. 태주는 천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 만년필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태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만년필은 태주가 28살 때 정희에게 준 것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고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건넸던 물건이었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었고 제대로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밀어줬을 뿐이었죠. 만년필은 4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도금은 벗겨졌고 클립은 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닦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만진 자국이 표면에 남아 있었어요. 태주는 만년필을 쥔 채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이었어요. 정희는 4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걸 만지고 닦고 천주머니에 넣어 다녔어요. 태주가 정희를 증오하는 40년 동안 정희는 태주의 만년필을 품고 살았습니다. 태주는 일어섰어요. 병실 문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문 안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보호자분이 정해주실 거예요. 보호자는 없습니다. 태주는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정희는 태주가 온 줄 몰랐을 겁니다. 태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의 고개가 문 쪽으로 돌아왔어요. 보이지 않는 눈이 태주가 서 있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의 손이 이불 위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주가 입을 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희의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알게 되셨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해명도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40년을 침묵했던 사람이 40년 하고도 하루가 더 지나서도 여전히 침묵을 골랐어요. 태주는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앉지도 더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집으로 갑시다. 정희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저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와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태주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의가 맞았으니까요. 40년을 증오한 사람이 하루 만에 손을 내미는 건 속죄가 아니라 면죄였습니다. 자기가 편해지려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태주는 돌아섰습니다.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만년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택에 돌아온 태주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뒤집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40년째 같은 자리, 같은 방향으로 놓여있던 사진. 태주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었어요. 젊은 정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28, 두 눈이 온전한 얼굴. 왼쪽 볼에 보조개가 있었어요. 태주가 40년 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얼굴이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바로 세웠어요. 책상 위 오르골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희의 병실 문 앞에 종이 가방을 하나 놓았어요. 안에는 정희가 좋아했던 약과 세개와 보리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이번에는 담요를 가져갔어요. 병원 담요는 얇으니까요. 문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셋째 날에는 귤 한 봉지를 놓았어요. 넷째 날 태주가 종이 가방을 내려놓는데 병실 안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오시는 거 압니다. 태주의 손이 종이 가방 위에서 멈췄어요. 문은 안 열어도 발소리로 알아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태주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손잡이 위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태주가 말했어요. 내일도 오겠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주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 안에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정희의 손때가 100만년필. 태주는 그걸 꺼내지 않았어요. 다만 주머니 위로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40년은 돌아오지 않고 정희의 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한다 해도 그건 태주의 안도를 위한 말이지 정희를 위한 말은 아니었어요. 태주에게 남은 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내일도 문 앞에 서는 것.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돌아서는 태주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65세 박정숙, 40년을 남편과 함께한 전업주부.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빚을 3억이나 남기셨어요. 남편은 젊은 여자와 떠나고 정숙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건 빚이 아니었습니다. 30억짜리 빌딩이었어요. 3년 후 건물주가 된 정숙 앞에 야간 경비로 면접 보러 온 초라한 남자. 그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정숙은 올해로 65이었습니다. 40년을 남편 김태수와 함께 살았어요. 태수가 사업할 때 뒷바라지했고 아들 둘을 키우며 평생을 주부로 살았죠. 정숙의 하루는 남편 뒷바라지로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그날도 정숙은 새벽 6시에 일어나 태수 아침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구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태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신문을 봤습니다. 정숙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용돈 좀.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통장에서 뺐어요. 나 바빠. 정숙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태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왔어요.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오빠였습니다. 정숙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정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 박만수는 혼자 지방에서 사셨어요.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셨죠. 정숙은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싫어했거든요. 장인어른은 가난뱅이잖아. 뭐하러 가? 태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았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같이 장례식장에 가야 해. 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주소 보내요. 정숙은 지방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따로 온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오빠 내외와 친척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빈소에 모셔져 있었어요. 정숙은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저녁 7시쯤 태수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반가워하며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태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여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회사 직원이에요. 운전해줬어요. 정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형식적으로 분양만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정숙이 따라 나갔을 때 태수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와줘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담배를 버리고 정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정숙 씨. 태수가 존댓말을 썼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래요?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던졌어요. 이혼합시다.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40년 참았어요. 태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장인어른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뭘 어쨌다고. 태수는 비웃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빚을 얼마나 남기셨는지 아세요? 3억입니다. 3억? 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오빠한테 들었어요. 장인어른이 투자 사기 당해서 빚을 3억 떠안으셨대요. 이제 그 빚은 당신한테 넘어갑니다. 정숙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나는 그 빚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각자 삽시다. 여보, 제발.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정숙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정숙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 40년이 지옥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태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아까 그 젊은 여자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여자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어요. 장례식장 밖에 주저앉아 정숙은 울었습니다. 4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남편도 떠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이틀 후 장례를 치르고 정숙은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문은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죠. 정숙은 태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친구 집에 짐을 풀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가 이혼 소송을 냈다는 거였어요. 정숙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분이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통장도 집도 전부 명의를 바꿨어요. 부인께 남은 건 없습니다. 정숙은 참담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푼도 안 남았다니요. 정숙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낡은 단칸방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러 온 거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 유품이 그대로 있었어요. 정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숙은 하나하나 만지며 울었습니다. 옷장 맨 안쪽에 낡은 가죽 가방이 있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가방이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정숙아, 아버지 빚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 빚이 정말 3억이에요? 응. 아버지가 투자 사기 당하셨어. 채권자들이 연락 온다더라. 정숙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숙은 사흘 동안 아버지 방에서 지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태수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며 독촉했고 오빠는 빚 문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숙은 혼자였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정숙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방을 비워야 했거든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했어요. 정숙은 옷장부터 정리했습니다. 낡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았어요. 서랍장을 열자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과 시계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왜 저한테 빚을 남기셨어요? 정숙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힘드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했으니까요. 오후쯤 정숙은 옷장 안쪽에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전 열어보려다 그만뒀던 가방이었어요. 정숙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정숙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첫 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정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전체동 소유자 박만수. 정숙은 다시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전체동 소유자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숙은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건물 감정 평가서였어요. 거기에는 시가 3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정숙은 황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통장 사본도 나왔어요. 잔액이 5억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가방 맨 밑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거겠지.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가난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서. 하지만 아빠는 너를 위해 평생 돈을 모았어. 이 빌딩은 내 어머니랑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모아서 산 거야. 30년 걸렸지. 이제 이 빌딩은 내 거야. 내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그 사람 믿지 마. 아빠가 보기엔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 이 빌딩으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해.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아빠. 정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딸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남기신 거였죠. 아버지.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검소하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딸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였던 거죠. 정숙은 즉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건물이 정말 존재하나요? 중개인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에요. 현재 시가로는 30억 정도 됩니다. 정숙은 현기증이 났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억짜리 빌딩을 남기신 거였어요. 명예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소유자가 돌아가셨으면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정숙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담당 변호사였어요.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정숙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입니다. 변호사가 웃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산이 있으시니까요. 정숙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상속 절차를 시작했어요. 한 달쯤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빌딩은 정식으로 정숙 명의가 됐습니다. 정숙은 빌딩을 찾아갔어요. 역삼동 한복판에 서 있는 깔끔한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정숙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남긴 선물이었죠. 정숙은 눈물을 닦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부동산 중개소가 입주해 있었어요. 2층부터 10층까지는 작은 사무실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숙을 맞았어요. 건물주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만수 회장님 따님이시군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이 건물을 30년간 운영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매달 임대료 관리도 직접 하셨죠.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건물 운영은 제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실이 거의 없어요. 매달 임대료 수입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숙은 놀랐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니. 1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수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태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죠. 잘 사세요. 태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젊은 여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이혼 후 정숙은 빌딩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그리고 건물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받는 거였죠.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이제 68이었어요. 빌딩은 잘 운영됐고 정숙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외로웠지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건물주님, 야간 경비 자리가 비었습니다.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정숙은 빌딩으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하니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정숙이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남자도 멈칫했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정숙과 태수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복도에 침묵만 흘렀어요. 태수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끔하던 얼굴은 수척해졌고 비싼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태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죠. 정숙은 감정을 추스르며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는 주춤거리며 따라 들어왔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력서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이력서를 받아봤어요. 김태수, 68세, 경력 건설 자재 사업 30년. 정숙은 이력서를 내려놓고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경비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왜 이 일을 지원하셨죠?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해서입니다. 정숙은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3년 전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이 지금은 경비 일을 구하러 왔다니요.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군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이력서를 다시 봤어요.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수가 움찔했습니다. 혼자 삽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젊은 여자도 떠났나 봅니다. 태수에게 돈이 없으니까요. 집은 어디 사세요? 고시원입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몰락이 한눈에 보였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물주님, 이분 채용하시겠습니까? 다른 지원자도 있긴 한데. 정숙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태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숙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태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무 시간이랑 월급은 직원이 설명해 줄 겁니다. 성실히 일하세요. 정숙이 사무소를 나가려는데 태수가 불렀습니다. 정숙 씨.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건물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남남입니다. 정숙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숙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본 태수는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태수는 야간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근무했어요. 정숙은 가끔 저녁에 건물을 찾았습니다. 태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건물을 확인하러 온 거였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정숙이 건물 1층 로비를 지나가는데 태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다가 지나쳤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건물주님.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물었어요. 왜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숙은 비웃었습니다. 궁금하세요? 당신이 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당신 없이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이 건물이 정숙 씨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왔겠죠. 당신답네요. 정숙은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지각도 없고 청소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입주민들도 태수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밤 정숙이 늦게 건물에 들렀습니다. 서류를 두고 와서 가져가려고요. 1층 로비에 태수가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나가려다 멈췄어요. 태수의 도시락을 봤습니다. 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반찬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갔죠. 서류를 챙기고 내려오는데 태수가 여전히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정숙은 멈춰 섰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그냥 갈까요? 정숙은 결국 다가갔어요. 왜 우세요? 태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태수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은 태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사업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이었어요. 그 여자가 요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요? 망했습니다. 6개월 만에요. 빚만 2억 생겼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빚쟁이들이 찾아오자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저는 집도 팔고 차도 팔았어요. 그래도 빚을 다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 사는 거군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들한테도 연락 못 합니다. 제가 아버지 자격이 없어서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정숙 씨, 아니 건물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보였다고.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버리고 젊은 여자 따라간 제가 한심하다고요. 정숙은 태수를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어요. 김태수 씨,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4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덕분에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유산을? 네. 당신이 빚쟁이라고 욕했던 그분이 저한테 30억짜리 빌딩을 남기셨어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빌딩이
장인어른 거였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건물주입니다. 태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실히 일하세요. 당신을 채용한 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경비가 필요해서입니다. 정숙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태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숙이 건물에 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받아줬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태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죠. 2달쯤 지난 어느 날 정숙은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건물주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가 들어와 정숙 앞에 섰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표입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왜요? 일하기 힘듭니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건물주님한테 불편할 것 같아서요. 정숙은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 앉으세요. 태수는 망설이다 의자에 앉았어요. 정숙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였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숙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가가 붉어졌어요.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네, 제 아버지는 평생 절약하며 이 빌딩을 사셨어요. 저를 위해서요.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빚쟁이라고 욕했어요. 정숙 씨를 버리고 떠났고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정숙은 태수를 봤습니다. 사표 받지 않겠습니다. 계속 일하세요. 성실하게요. 건물주님. 그리고 하나만 약속하세요. 뭡니까?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돈 때문에, 젊음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정숙은 사표를 찢어버렸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한 달 뒤 정숙은 건물 옥상에서 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옥상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정숙이 다가가자 태수는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건물주님, 왜 올라오셨습니까? 바람 좀 쏠어요. 정숙은 난간의 기대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태수도 옆에 섰습니다. 예쁘죠? 정숙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전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는데. 바쁘셨나 봐요. 아니요. 눈이 멀었었습니다. 돈만 보고 살았어요. 정숙은 태수를 봤어요. 후회하세요? 태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정숙 씨를 버린 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저를 뒷바라지했죠. 아이들도 잘 키웠고요.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랬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숙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요.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건물주님은 행복하십니까?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정숙은 태수를 봤어요. 김태수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라도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주셔서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살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에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야, 잘 지내니? 응.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계신지 알아? 정숙은 멈칫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알아볼게. 정숙은 전화를 끊고 건물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태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김태수 씨. 네, 건물주님. 아드님들한테 연락하세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니까 연락하세요.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태수는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태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태수의 아들들이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태수는 아들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아들들은 울면서 아버지를 일으켰죠. 정숙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하게 만드는 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경비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들들과 화해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정숙이 건물을 나서는데 태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조심히 가십시오, 건물주님. 수고하세요. 정숙이 걸어가는데 태수가 불렀습니다. 건물주님. 정숙이 돌아봤어요. 고맙습니다.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 씨도 이제 행복하세요. 네. 건물주님도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정숙은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 남긴 선물이었죠. 정숙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죠. 정숙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숙은 기대됐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